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탑다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어떤 앞으로 2024년도 기관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 전망, 이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신년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신년사 나오기 이전에 수업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슈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한국은행 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하는 여지가 커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 상황은 물론 지난해 정책 운영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최우선 고려 대상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 말은 사실 뭐냐면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에 사실 커플링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데 미국 금리 사정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이 금리 결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배웠던 그 국제 피셔 효과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환율도 사실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수출 그리고 수입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급 결제를 뭘로 합니까? 달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수입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디펜스 패시브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쪽의 어떤 전쟁 이슈에 따라 가지고 공급망의 붕괴 또는 중동의 불안에 따르는 국제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한국은행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기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금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추이는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한번 보세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정리 방안은 이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정리는 어차피 망할 건데 크게 일들하고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끔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는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얘들도 참 곤란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마치 무슨 뭐 지뢰밭 같은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들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언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PF의 질서 있는 퇴장, 뭐 그죠 정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 코멘트를 봐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추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국내 인플레이션 추이,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이거를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은행이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기에서의 구조개혁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성장을 어떻게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를 뭐 언급을 딱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중은행, 지방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ESG를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건 계속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적 변화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가계부채,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 발전 보고서 얘다. 지금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한국은행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구 구조적 변화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한국은행 보고서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걸 우리는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확증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안 뽑히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까지나 얘기하는데 반복적으로? 한국은행에 고민이 엇겁니다. 자 보세요. 11이씨 수업했죠 이미? 지난 시간 말고 그 전 시간부터 이거 나오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바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그거를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예측이 가능하냐? 들이 뭘 관심 있어하고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11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안유아 교수님이 자료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다 드렸죠.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은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은행은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필기시험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이트함 그리고 이 면접관들의 취향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우리은행이 면접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은행 합격률은 80%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마다 각기 전략이 다 다를 텐데 특히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은행에 대한 면접 대비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은행이 서류에서 안 되거나 내지는 그 면접 3차까지 진행되는 면접 전형 중간에 만약에 어려움이 겪었다.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필기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반기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8월부터는 없는 겁니다. 8월은 없어요. 8월부터 7월까지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본인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8월부터 기억이 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8월부터 기억이 없어요. 왜냐?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어쨌든 8월달에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8월달에 공동청 박람회를 하면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자소서 쓰고 면접 보는 것까지 준비가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8월달부터 은행 자소서가 다 뜨거. 핵심 사업 집중, 미래금융선도로 정했다. 핵심 사업이 뭔지, 미래금융이 뭔지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업금융, 개인금융, 글로벌 우리가 가진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글로벌도 말씀드렸죠.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정상화되면서 국내에 치중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은행이 제가 그 자기소개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일부 좀 드린 게 있죠. 그래서 요거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개인, 기업, 글로벌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글로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 여행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과 신탁 아이디는 비이자 사업 확대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할.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비이자 수익 이거라고 신탁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안 말씀드렸어요?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필요할 수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제도 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리스크 관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은행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내부 통제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은 상반기에 무조건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ELS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여기 신년사도 제가 보고 얘기한 겁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확률로 설명을 못해요. 인사제도와 연수체계 개편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영체질 개선을 진행할 것이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ESG 경영 뭐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사제도 이것도 CDP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자, 그다음에 전문성.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행원한테.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친절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이거 뭐 눈뜨고 코베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은행원이 뭐 친절하고 커피 타주는 거 마시고 은행 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 오는 거 아닙니까? 친절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개인, 기업,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자격증만 딴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전문성이 무엇인지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유사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본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능동성이면은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게 뭐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어떤 역량을 키웠나요? 이것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키워드상으로 놓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뭐 도덕성,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도덕성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하면서 말했는데,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 문제가 애시당초부터 터지지 않게 만들 만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정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정도 되게 추상적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본인만의 정의,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숙고를 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게 나왔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은행원으로서 가져야 될 정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은행원으로서의 정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들은 우리 은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걸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탑다운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 어떤 키워드에 꽂혀 있으면 키워드를 반영해서 인사부에서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크면, 자, 일단 대구은행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지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지방은행에 지원한다고 하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대구은행에 똑같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대구은행은 전국구 은행으로서 시중은행으로서 발돋움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의 어떤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전략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구은행 지원할 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 지원할 때하고 두 가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쏘아 올린 큰 공입니다. 이거는 작은 공이 아니에요. 네, 내부 통제 이거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하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넷제로 이거는 뭐 ESG 경영이나 친환경 금융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다른 금융이 뭐 선택과 집중으로 자본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며 디지털 플랫폼 강화,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 진출. 자, 디지털 글로벌 이거는 계속 나오죠. 자, 넘어가서 기업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금융의 시장 지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자, 이것도 균형성장이라고 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과 균형 이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 균형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이 얘기는 여기는 소매금융보다는 기업금융이 강하긴 한데 중소기업 금융에서의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좀 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금융 분야에서의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다 고민하셔야 되고 내부 통제 또 말씀. 그 다음에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온 오프라인의 연계라든지 RPA를 통한 그 반복적인 업무를 간소화하고 절감된 시간을 좀 더 생산성 있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집중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곳이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내년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면 전망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금리도 어쨌든 높은 상태이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부동산도 이슈가 있고 가계부채도 이슈가 있고 자영업 부채도 이슈가 있고 모든 게 이슈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글로벌이죠. 모든 은행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작년 1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언급 안 했거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알죠. 그죠? 올해부터 왜 이렇게 글로벌 얘기하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수시장이 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자산과 경험 모두를 아우르는 분석에 기반하여 최적 솔루션을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가 생각했냐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금 신한금융그룹 자체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기반에 대한 어떤 투자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고객이 필요로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 접점을 넓히고, 여기서 말하는 채널 접점은 뭐겠습니까? 온 오프라인 연계는 물론이거니와 뱅크 애저 서비스, 바스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스. 자, 여기서는 지금 또 뭘 했습니까? 자,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새롭게 나온 거 있죠? 그거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신한은행에서. 자, 그러면 은행에서 상생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 상생금융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모르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시는 분은 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상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스크 관리, 건전성 관리 또 얘기 나오고 ESG 또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시스템 똑같습니다. 예상했잖아요, 이거.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짜고 만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자, 이종성 업종 간의 어떤 연계, 신한은행이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평소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소프트한 거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한 58,000번 정도 얘기했죠. 이게 거의 꿈에 나올 정도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 하나은행도, 자, 일본 가보면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내용이 없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넘버원 디지털 금융그룹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디지털 역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 통제 또 얘기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대전환, 이것도 이제 저는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조절을 할 것인가. 현장을 우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했죠. 직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그때 봤었을 때 직무국제, 성과국제, 성과연동제 이런 얘기 했었죠. 거기에 어떤 그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T, KT 등 AI 스피커 개발 중단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죠, 여러분. AI 면접을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AI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될까요? 얘들이 안 됐는데? AI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AI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자고 한 진짜 58,000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행은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 뭐가 다른지 크게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걸 보면 어때요? 진짜 마치 짠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개별 은행에 대한 특성들은 나중에 살펴봐도 되고요. 금융업에 대한 본질, 은행업에 대한 본질, 얘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하셨으면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무슨 사입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키워드는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게 중요한지는 알겠어.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냥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 그거 들으면 다 나와요. 제가 계속 팔로우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자소서만 겁나 쓴다고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